1979년 12월 12일 아침. 그날 아침도 남편이 결행할 일들의 구체적 내용을 알 길 없었던 가족들에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하루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출근길 또한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남편도 차에 오르며 아이들의 인사에 짧게 "그래" 라고 대답했다. 신혼부터 그날까지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잘 다녀오리다" 라는 그 흔한 인사말이 없었다. 군인의 아내가 된 이상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있어. 군인은 국가가 요청하면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이요. 남편과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있고, 또 출근한 남편이 퇴근해 반드시 다시 집에 돌아올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요. 신혼 초 내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말을 남편은 기회가 있을 때면 되풀이해서 들려주곤 했었다. 아무리 자주 들어도 그것이 군인으로서 충실하고자 했던 그분의 삶의 자세, 즉 인생관이며 사생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해 그것은 내겐 매번 들어도 낯설고 서운한 말이었다. 그날도 저녁이 되자 나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다. 텔레비전에서 7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남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주는 것이 그이의 예외 없는 배려였다. 아무 연락도 없이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순간 가슴 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깁시다. 사심없이 하는 일이니 하늘에 보살핌이 있을 것이요. 바로 지난밤에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직감이 날 덮쳤다. 정 총장 연행 수사를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스스로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이라고 인정한 그 일을 말이다. 충격으로 몸이 떨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친정 어머니였다. 한남동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다더라.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던 어머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한강다리도 차단되었다는 소문인데 알고 있었느냐? 한남동이라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그 총성은 남편과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놀람과 지독한 불안 때문일까? 그 밤 돌연 끔찍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됐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에 쓰러질 듯 탈진했어도 난 감히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밤새도록 기다려도 남편으로부터는 전화 한 통이 없었다. 애가 타도록 기다리다 받아든 새벽의 조간신문. 그러나 나는 단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었다. 충격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졌다.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머니. 대신 신문을 읽어주던 효선은 그렇게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특별 담화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 김재규가 숨기고 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그 진부 확인을 위해 12월 12일 저녁 7시경 군 수사기관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출동했던 바, 공간 경비병과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정승화 총장 신상에는 아무 이상 없이 현재 연행 조사 중이며 이에 관련된 일부 장성들도 구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13일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이희성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은 자정이 임박해서야 귀가했다.
그때까지 잠들지 않고 있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발에 매달렸다. 나에게는 마치 10년과도 같이 느껴진 며칠간이었다. 그날 그이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우리도 감히 묻지 못했다. 그이는 겨우 손발만을 씻은 채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고 나는 그날 밤 마루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계속 복통과 설사로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그이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마루에서 혼자 복통과 싸우다 완전히 늘어져 버린 나를 발견한 남편은 급히 의사를 불렀고 포도당에 수면제를 넣어 주사해준 의사의 처치를 받고 나서야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시해 사건 후 한 달 반 만에 깊은 잠이었다. 그 묻힌 공간에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기네는 무조건 하고 이거 안 내보낸다 이거죠. 여기는 내가 하고 있는 데 맞으면 그러고 현명감이 오고 이러는데 장기간에 여성 장군이 와있다. 이래서 나를 자꾸 찾는다. 이렇게 해서 예감이 이상해서 말입니다. 이래서 빨리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0살에 우리 청와대 앞에는 30살에 여성 장군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니까 아마 뭐가 그 전에 뭐 하시간도 전에 와 있었던 거야죠. 왜 이장군님 나무 부대에 와서 왜 이럽니까? 제가 예감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장장군이가 아무것도 왜 이리와 이 어디 내려가 당신이 왜 그래요? 왜 나무 한 바퀴 와서 지나가고 있어? 빠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영장군한테 전화를 받아요. 장영장군이 내가 아이 장장이 너 왜 그래? 너 알만한 사람이 너 나하고 다 도와주는 소린데 너 왜 그래? 너 이리 와. 아니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대원 총장님이 왜 어쩌고 나타나고 왜 이래요? 정말 그럼 내가 그냥 했더니 당연히 내가 와이드 나와야 돼. 나 이리 와 이러면 이랬더니 나 내한테 생각보고 다니마. 나는 뭐 그때 결정했는 거야.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부장님들 가지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조금만 이마들이 장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가 올리면은 공장님은 납치 되셔가지고 생명을 지나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장하고 보면 그까지 전화가 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거를 남는 살겠다. 들어간다. 한국 살고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장난치는 무슨 여유가 있으니까 하여튼 당연히 하는 뭐 전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나쁜 놈 생각하는 사장이 그런 기술 같은 거 부탁을 하고 해주고 또 내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정정부 장관한테 분에 전화가 되었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빠져 왔는데 이마리 장가하는 건데 장가하고 나하고 계속 빠져가는데 그렇지. 아니 그때는 장가하는 나라에서 내가 장사에 무슨 일 하냐? 우리 집이 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저 정경님 자기 부대 들어가 있나? 자기 부대 들어가 다 나가고 있어요. 장대 관리 장학돼 있지? 예. 그런 말이야. 예. 30자잖아. 그 30단 애들한테 장장군이 명령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게는 지금 지가 자극을 안 하는데요. 내가 지금 내 장장가 머리 있느냐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지금 그거 머리 있느냐 합니까? 그런데 지가 그 장장한테 들어가고 생각가지고 그냥 이리 오느라 하든지, 뭐, 지지 하든지, 그러면 내가 딱 당장 뭐, 그만을 빠지기로 했거든요. 나는 부대 도착 즉시 헌병단 상황실로 들어가 상황장교에게 단장의 행선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나는 우선 부대를 안정시키고 부대가 동요 없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헌병단 전 중대장, 참모들을 상황실로 집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정복과장 최순호 준이를 사무실로 불렀다. 최순호 정복과장은 6.25 때 전투를 경험한 고참 장교로서 헌병 준사관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고 정보 판단이 빠른 유능한 장교였다. 나는 정복과장에게 지금까지 김진영 대령을 만났던 일, 사령관이 다녀간 일 등 총장 공간 앞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현재까지 추가로 알고 있는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정복과장 역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오히려 우경윤 대령이 총장을 납치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무척 궁금해하면서 물어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헌병단 중대장 및 참모 그리고 많은 장교들이 사령부 상황실로부터 최초 접수를 받았던 내용대로 우경윤 대령과 권정달 대령이 진급누락에 불만을 품고 참모 총장을 납치하였다고 상황 연락을 받은 대로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참모 및 중대장들은 우 대령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평소 존경하고 있던 헌병 선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는 정복과장에게 먼저 우 대령이 진급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한 것은 아니다. 정복과장은 좀 더 돌아가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고해 주기 바란다. 고 지시하고 함께 참모, 중대장들이 집합하여 있는 상황실로 갔다. 상황실에는 이미 참모 및 중대장 20여 명이 집합해 있었다. 헌병단 계급 구조는 참모는 소령급으로 중대장은 대위급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생각한 대로 참모, 중대장들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었고 분위기도 무척 무거웠다. 나는 참모 중대장들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단장님이 아직도 부재 중이므로 단장님께서 귀대하실 때까지 헌병단의 지휘는 부단장이 하겠다. 이 시간 이후 모든 상황 보고는 나에게 직접 하고 부단장 지시에 따라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황 보고를 통해 알고 있는 우 대령이 진급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한 것은 아니다. 그 이외의 상황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니 참모, 중대장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부단장의 지시만을 따라달라. 그리고 중대장들은 지금 즉시 중대로 돌아가 부하 장악을 잘 하도록 하라. 특히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병력이 없도록 통제를 잘하고 가급적 중대 내무반에 집결 대기하도록 하라. 이상과 같은 지시를 해놓고 나는 다시 부단장실로 돌아갔다. 정복과장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상황 장교가 보고 드릴 것이 있다고 들어왔다. 사령관님 지시인데 전 장교는 사령부 상황실로 집결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사령부 상황실로 올라갔다. 저녁 9시 30분경. 사령부 상황실에는 이미 사령부 장교들이 집합해 있었다. 웅성대는 분위기였고 대부분의 장교들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 보였다. 조금 후에 사령관이 상황실로 들어왔다. 상황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사령관은 아직도 취기 상태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총장 공간 앞에서는 많이 취한 상태였음. 흥분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사령관은 몹시 흥분된 어조로 몇 가지 놀라운 지시와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었다. 지금 30단에는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김진영 등이 모여서 작당을 하여 참모총장을 불법으로 납치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부터 30단에 모여있는 놈들은 우리의 적이니 보기만 하면 사살하라 하는 명령이었다. 특히 30단, 33단 장교들은 자기 단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문에 들어오면 사살 및 체포하라 하는 엄청난 짓이었다. 사령관은 다시 33단 장교들이 누가 여기에 와 있는가? 하고 물었다. 장교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너희들은 단장을 보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하고 강조했다. 뒤쪽에 있던 장교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무척 놀라고 당황하는 기색들이었다. 나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순간 무척 당황했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총장 공간 앞에서 만났던 김진영 33단장은 김재규 범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승화 총장을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기 위하여 연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사령관은 반란이니 적이니 하면서 사살하라고까지 하니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판단이 서지 않았다. 또한 몇 시간 전만 해도 가장 존경하는 선배여 자기 직속 상관인 지휘관을 반란자니 적인이 사살하라 하는
사령관의 지시를 어느 장교가 선뜻 믿고 따르겠는가. 더욱이 사령관은 상황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참모총장이 공간에서 납치되었다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령관은 반드시 전 장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많은 장교들이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총장이 납치되어 간 경위, 총장 공간 앞에서의 총격전의 내용, 30단에 모여 있다는 장군을 포함한 장교들의 명단 공개, 현재 상태, 육군 본부의 지시 내용, 수도경비 사령부의 앞으로의 대처 방안 등 사령관의 지휘 지침을 설명해 주어야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하들은 사령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흥분된 상태로 무조건 30단에 모여있는 몇몇 장군들이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느니 적인이 사살하라고 명령한다면 누가 명령을 따르겠는가. 더욱이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직속 상관이요 선배들인데 어떻게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살할 수 있겠는가. 사령관은 이성을 잃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척 흥분한 상태에서 지시와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나는 즉시 헌병단 부단장실로 다시 돌아왔다. 매우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이었다. 즉시 정복과장 최순호 준이를 불러 지금 사령관님께서는 30단의 여러 장교들이 모여서 작당하여 참모총장을 납치하여 갔는데 30단에 모여있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니 보는 즉시 사살하라고 명령하였다. 내가 총장공간 입구에서 김진영 33단장을 만났을 때 33단장은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사령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정복과장에게 물었다. 정복과장은 침착한 어조로 나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수록 시간을 갖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야 됩니다. 30단장, 33단장님은 육사 선배이시고 또한 평소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분들이니 30단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요. 하고 정복과장이 전화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정복과장의 조언대로 나는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즉시 30단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1979년 12월 21일) 최기화 대통령이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날 서울 중심가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새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70년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역사의 80년대를 여는 새 정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최기화 대통령이 식장에 도착하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 일어서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식장에는 삼부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그리고 국회의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금소하게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개식 선언에 따라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10대 최기화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기에 한 경례에 이어서 국립교향악단의 연주 속에 바리톤 오현명 씨의 독창과 국시립합창단 120명의 합창으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인 신윤학 국무총리의 식사에 이어 최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12월 21일 대통령 최규화. 최규화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온 북한 공산 집단은 특히 12.6 사태 후에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군사적 위험마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성격을 난국 타결을 위한 위기 관리 정부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앞으로 국정의 기본 목표를 국가 안전 보장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착실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최규화 대통령은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 헌정사의 과오를 깊이 자성하고 쓰라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 후회를 남기지 않을 또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국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대치라는 냉엄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치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헌법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회 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난국의 수습과 헌법 문제의 중요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재반 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시국 타개와 국정 운영에 동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본인이 거듭 말한 대로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폭넓게 갖고자 하며 또 국정의 기본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계, 원로, 중진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겸비된 분들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무수한 국난과 역경을 겪어왔으나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생존과 문화 전통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국가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애국심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인내와 자제로 대동단결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국가 건설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도도한 대하를 형성하듯 우리 국민 모두가 영광된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 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최규하 대통령 내외부는 어린이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답례 선물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를) 마무리하고 1980년대를 맞이하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서 신생공업국가로 국제 무대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진로를 밝힌 최규하 대통령. 국제경제 여건은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수출 신장의 둔화와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고용면의 문제 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에 대처해서 정부는 외부의 충격을 가능한 한 완화 흡수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최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0대 대통령 취임식은 경축아치와 기념우표, 기념 담배만이 선보였을 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중앙청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연이 있었습니다. 최 대통령은 산부 여인과 사회 각계 인사 그리고 외교 사절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내외 귀빈 20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만찬이 있었습니다. 최 대통령 내외분의 건승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비는 축배 등으로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온 국민의 여망과 기원과 축복 속에 경축의 밤이 깊었습니다.